법륜 스님이 어느 책에 쓰셨어요. 그분이 20대 때인가? 그때도 스님이었는데 어느 고등학생 과외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대요. 얘는 집안에 돈은 많은데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의욕도 없는 애야. 이분이 가르칠 재미가 없으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어차피 공부 안 되지. 나랑 등산 가자. 그래서 밤 8시에 북한산인가 올랐대요. 어차피 공부할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11시에 이 스님의 발목이 접질렸어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학생이 붙들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부축해서 3시간을 내려왔대요.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공부를 시작했대요. 근데 스님이 한 일은 발 접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학생이 변했을까요? 부모들끼리 자기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누구 욕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 자랑하거나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제발 부모님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조심하라. 근데 기준은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루스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김찬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 가지 소개 방식이 있겠지만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32개월짜리 손녀를 둔 할아버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했고요. 학교에서는 교육학 강의를 쭉 해봤습니다. 교육대학원에서. 그리고 부모 교육도 오랫동안 해왔고요.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걸 즐기고 있고 또 글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수님, 최근 출간된 자녀교육서 완벽한 부모가 놓친 것들, 이 책을 직접 번역해 주시고 추천까지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10년 뒤 한국이란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녀교육 측면에서의 궁금한 인사이트가 많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으로서, 한국인 부모로서 이 책에서 발견하신 인사이트 중에 와, 이건 진짜 한국 부모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 조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의 제목이 원래는 고학력 부모라는 병. 원제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젊은이들의 문제, 예를 들어서 히키코모리, 부등교, 이지메 이런 현상들이 우리보다 10년 정도 빨리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앞서간다기보다 비슷한 거의 동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 책의 경우에는 고학력이라는 것은 인류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딱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전문직 그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 임상 현장이라고 할까요? 쭉 사례를 담아내니까 거울처럼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고학력 부모가 갖고 있는 취약점 이런 게 여기 잘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해요. 당연하죠. 근데 똑똑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갖고 있는 장애물이 있거든요.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큰딸을 키우면서 크게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대학생이 됐는데 영어 독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옆에서 영어 가르쳤는데 너무 속 터지죠. 위화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 공부가 별로 어렵게 안 느껴졌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집안의 내력인데 저희 형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외국어를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 쉬웠는데 제 딸은 대학생이 됐는데 도대체 대학생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야, 난 그 고1 때 됐거든? 하고 나서 싸해진 거예요. 아이는 할 말이 없죠. 이게 저를 보는데 그 느낌이 그래서 어쩌라고. 전 어떻게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얘는 노력해도 안 된 거였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회복 탄력성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1등을 달려오고 좌절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무너지면 도저히 그걸 회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더구나 회복력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자기를 지지하는 관계망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을 굉장히 과도하게 하다 보면 친구가 아무래도 없겠죠. 혼자만 열심히 해서 그 지위에 올랐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부족하고 이런 것을 여기서 짚어주는 걸 보고 아, 우리 안에도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겠다. 고학력 부모의 자녀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데 대한민국 그 어떤 교수님보다 사실 자존감의 진심이시고 모멸감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회성 좋고 자존감 높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학력 부모들은 기준치가 높다 보니까 조금만 벗어나도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아이를 몰아세우는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난이고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욕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말투가 그렇게 나가게 되고 자존감, 회복력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를 느껴야 되거든요. 나를 느끼려면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봐야 돼요. 너는 귀한 존재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부딪히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야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거든요. 근데 고학력 부모일수록 아이들을 틀에 가둬놓고 길을 정해놓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에서 벌어진 일이 부모들이 정해준 대로 관리한 대로 잘 따라서 인류대 가고 고소득 전문직 얻었지만 30대쯤 돼서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화가 생기고 관계가 나빠지고 이런 게 뭐냐면 내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내 삶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없을 때 그 에너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들 보기엔 뭔가 성취한 것 같지만 자기 삶은 아닌 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항상 보면 모든 게 자기 시야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갔을 때 자기 세계가 없다? 그 자기 세계라 하면 남들이 모르는, 특히 부모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자기만의 건설적인 비밀, 이런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시간적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가 모르는 자신의 세계, 아이의 세계가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걸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안 하면 돼요. 네네. 그냥 내비두면 돼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방치하라는 게 아니라 믿고 그냥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은 캐묻거나 감시하는 게 아닌 거죠. 감시하고 관심은 다르거든요. 관심은 같되 감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신 응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응시는 안 하고 감시만 한단 말이에요. 어느 고등학교 애들이 장난 삼아서 만들었다는 그 푼 유명하잖아요. 엄마가 보고 있다. 아이들이 엄마의 시선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응시라면 두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눈에 어떻게 평가될까 늘 그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세계를 만들기보다는 뭔가 숨기기 시작하고 그 숨기는 것은 부정적 에너지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이를 분명히 감시하는 것 같습니다. 안 보는 척해도 얘 이거 잘하나? 저도 물론 감시 많이 했죠. 아이가 한참 사춘기 그때는 감시 시선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100% 감시만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에만 신경 쓰게 되니까. 근데 응시를 할 때는 아무래도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너 이거 했어가 아니라 거기서 어떤 느낌이야?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그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나의 호기심이 아이의 호기심과 만나는 그 지점이 응시 시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현미경인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보는데 저 녀석 공부는 안 하고 화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니지 하면서 잠깐 멈추고 제가 뭐 하는 걸까? 뭔가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지만 그 딴짓이 굉장히 걔한테는 지금 재밌는 거잖아요. 어떤 벌레를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수학이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또 그러고 있으니 화가 올라왔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대안학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좀 넓어져요. 왜냐하면 훨씬 더 제 딸보다 막 무너지고 공부도 뭐 엉망이고 이런 아이들도 많이 봤고 공부를 잘해도 망가진 애도 봤고요. 공부를 아주 못했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진짜 인류대 나온 애보다 더 잘 나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이런 애들도 봤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어떻게 하냐가 그의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닌 거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너무 많이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금씩 아이를 보는 시선이 여유로워졌죠. 그래서 아이가 딴짓을 해도 잠깐 멈춰서 저게 뭐지? 하면서 아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 관심을 끄는 것 한번 따라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어떤 벌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벌레에 대해서 더 찾아보고 어차피 얘가 관심 갖고 시작한 거니까 그 다음에 대화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제 딸은 나중에 경영학과 가긴 했는데 한 가지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학 때 탐구 과제라는 걸 그때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재밌게 해보자 해서 얘가 백화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반나절 동안 백화점 4개를 비교 분석하는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아이가 다 카메라 찍고 각 층별로 어떻게 매장이 배치됐는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도 네. 그걸 다 만들어 갖고 혼자서 열심히 써서 그걸 제출했고, 놀라운 건 나중에 대학교 갈 때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했어요. 첫 페이지. 내 중학교 때 이런 거 했다. 지금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정말 그 4시간, 5시간 굉장히 저한테 강렬했어요. 아이와 백화점을 4군데 다니면서 같이 질문하고 사진 찍고 나중에 이제 비교 분석했던 게 저도 즐거웠던. 그러니까 부모가 즐거우면 아이도 즐겁고 그 시간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죠. 부모의 이런 말과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멸감으로 이어진다라는 차원에서 학부모님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 한 명이 지금은 뭐 다 커서 40 훌쩍 넘었습니다만 그 어머니를 제가 잘 알거든요. 네. 그 어머니가 한 10년 전쯤에 자기가 이 말을 했던 게 참 후회되고 딸한테 상처가 됐다,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딸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힘이 들어갖고 학위를 포기했어요.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해서 포기했는데, 그 포기한 걸 얘기했을 때 엄마가 딱 첫 번째 한 말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때 그 딸아이의 표정이나 모든 게 한순간 돌변하면서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서로. 그러니까 자기도 왜 그 말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쌓였던 불만이었던 거죠. 큰딸이 인류대 나왔고 쭉쭉 뻗어 나갈 줄 알았는데 공부를 포기한다는 걸 부모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모멸감이라는 게 모욕 플러스 경멸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모욕을 쭉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습이 돼서. 비난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부모들이. 비난이라는 게 크게 소리 지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어투도 다 비난이거든요. 이 책에서도 보면은 리벤지형 학부모, 리벤지형 양육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부모가 어떻게 자녀한테 복수를 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는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거를 아이한테 복수하는 것도 되고요. 다른 데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무시당한 걸 아이한테 보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도 복수이기도 합니다. 대리만족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센 용어이긴 한데 그런 용어를 나한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건 나을 수 있어요. 욕도 뭐 나름이지만 욕보다 더 나쁜 게 부모가 아이 볼 때 시선에서 한심하다는 눈. 근데 제일 해서 안 되니까 한숨 쉬는 거거든요. 절대 해서 안 되거든요. 부모가 아이 앞에서 한숨 쉰다는 것은 아, 내가 부모한테 이런 존재구나.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후회되는 건 아이가 5살 때쯤 심하게 때린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렇게 때렸는데 엄마한테 막 반항하는데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5살짜리가 말대꾸 한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화가 팍 치밀어 올라와서 막 엉덩이를 때렸는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그때 애를 심하게 때렸나 생각해보면 제 상태가 안 좋았어요.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화난 거예요. 저 상황에. 뭐가 화났냐면 어느 대학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직장 가면 돌아가는 일은 없고 맨날 어떤 실적은 요구하고 월급은 한 3개월 밀려있고 퇴근하고 나면 내가 오늘 뭐 했지? 내 스스로 한심하고 모든 게 다 분노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이런 부정적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있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의 어떤 작은 말투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다른 집에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행히 그런 시간이 짧았어요. 벗어나서 제 나름의 좋은 삶을 다시 누리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됐으면 아이와 관계는 훨씬 더 안 좋았겠다. 다행히 아이는 그걸 기억 못해요, 지금. 저도 지금 딱 7살, 2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머리로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스스로 정당하거든요. 부모가 이럴 수는 있지. 나중에 이제 맨날 죄책감을 갖는 게 이게 무한 루프 같은데 지금도 아이를 혼내놓고 죄책감을 갖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아마 이런 거 해봐라. 좀 나아진다. 전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이 화가 폭발했다면 그 감정이 진정된 다음에 다시 그 아이를 앞에 놓고 그 상황을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아까 이런 마음이었고 이런 감정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 감정 상태와 내 행동을 객관화하고 그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없던 것처럼 덮어두려고 하죠. 아니면 내가 끝까지 잘했다고 계속. 이게 어떻게 잘못되냐면 내가 욱하는 심정이 아이를 때리거나 욕하잖아요. 그 미안해서 내가 좀 아이한테 잘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잘못 가면은 내 행동과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쟤는 맞아도 싸, 쟤는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봐요. 계속 아이를 몰아가요. 그러면
악순환인 거죠. 올라왔을 때 일단은 중요한 게 멈추고 호흡을 길게 하는 거. 사실 감정의 수명이 길지 않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90초 안 넘는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길어지냐면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생각만 안 하면 과학적으로 한 90초 이상 절대 안 간대요. 근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건 그걸 계속 떠올려서 반복하는 거죠. 감정은 내 안에서 올라온 에너지지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동일시해 버리니까 감정의 노예가 돼서 감정 덩어리가 되는 거죠.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맨날 하시는 얘기가 내일은 애들이 더 사랑해줘야지. 알아요. 맨날 다짐하고지만 다시 파이어가 올라오거든요. 조금 더 구조적인 측면에서 솔루션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밌게 떠오르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제 경험은 아닙니다만 법륜 스님이 어느 책에 쓰셨어요. 그분이 20대 때인가? 그때도 스님이었는데 어느 고등학생 과외를 해달라고 의뢰를 받았대요. 얘는 집안에 돈은 많은데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의욕도 없는 애야. 공부할 동기가 전혀 부여가 안 됐죠. 이분이 가르칠 재미가 없으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 너 어차피 공부 안 되지. 나랑 등산 가자. 그래서 밤 8시에 북한산인가 올랐대요. 어차피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근데 올라가서 11시에 이 스님의 발목이 접질렸어요.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이 붙들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부축해서 3시간을 내려왔대요.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공부를 시작했대요. 대학을 들어갔답니다. 집에서 너무 고마워했대요. 근데 스님이 한 일은 발 접지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 학생이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쓸모있는 존재가 됐고 내가 아니면 못할 일이 생겼던 거예요.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전 지금 아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건 해도 외형적으로는 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넌 왜 맨날 80점이니? 맨날 80점이 아니라 공부를 하니까 80점 유지된 거예요. 그나마. 너 맨날 10등이니? 공부 안 하면 10등에서 20등 떨어지죠. 근데 숫자로는 10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것처럼 느껴져요. 난 공부하려고 했는데 유지한 건데 부모는 넌 공부 안 한다고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다른 영역에서 그게 뭐 스포츠가 되든 텃밭 가꾸기가 되든 다른 경험 세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경험한다면 이 경험이 다른 데 전이가 돼서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구나. 그래서 전 집에서 아이들이 심부름 같은 거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저자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가사 분담을 해라. 부탁하는 게 아니다.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네. 시킨다는 표현보다도 분담하는 거다. 가족 구성원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딸들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막 감기 걸려갖고 소파에 누워서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작은 딸한테 감기약 좀 사오라고 했어요. 감기약 사서 저한테 줬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딸 덕분에 내가 이게 도움을 받는구나. 그런 고마운 기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고맙다는 경험, 그 말,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 말고는 부모를 기쁘게 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넷플릭스에 보면 아이 심부름 시키는 그게 있거든요. 일본 다큐멘터리인데 되게 재밌어요. 부모님들이 꼭 보시기 바라는데 시골에서 5살 그쯤 되는 아이들의 첫 심부름을 쭉 따라가면서 찍는 거예요. 저 아랫집에 가서 뭐 받아와 그러면 모든 게 다 첫 심부름이에요. 태어나서 첫 심부름인데 되게 연령이 낮아. 부모 입장에서 얘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나도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모가 나한테 믿고 맡기는 거야. 이런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걱정에서 신뢰로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제가 번역하게 된 것도 재밌는 도표 때문인데 3세 때는 걱정이 80%고 신뢰가 15%고 걱정과 신뢰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8세쯤 되면 95% 신뢰, 5%는 걱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놓고 반성해 보게 되죠. 나는 아직도 10살짜리 아이로 키우고 있구나. 아이는 이미 30살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걱정에서 신뢰로 넘어갈수록 아이는 어른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신뢰를 못하냐? 핵심은 그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면 남도 신뢰할 수가 없죠. 부모가 왜 불안한가 하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또 불안하게 키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때로 막 험한 말도 하고 이랬던 그 상처를 그대로 아이한테 또 대물림하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는 대물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뢰가 안 되는 건 불안 때문이고 불안을 없애려면 제일 1차적으로 내가 불안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감정이라는 것은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나와 거리 두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덩어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것은 남의 이야기인데 남의 이야기는 결국 훨씬 더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한참 읽다 보면 남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뒷담화는 많이 하면서 그걸 거울로 비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난 저렇지 않아 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자기 경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끼리 자기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누구 욕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 자랑하거나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제발 부모님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조심하라. 근데 기준은 뭐냐면 헤어지고 나서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불안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모임 가지 마라. 정보가 많아지면 불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는 욕망을 낳고 욕망은 불안을 낳거든요. 이게 거의 도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 보게 되고 다른 애들을 기준으로 보다 보면 자꾸 놓치는 거죠, 핵심을. 제가 교수님 질문지를 만들면서 교수님 이제 저서들을 쭉 보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 유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있으신데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전 부모 자녀 관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평가한 한 가지 기준이 함께 웃는 순간이 있나. 함께 웃는 순간. 회의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회의가 할 때 무슨 빵 터지면 그 조직은 괜찮은 거예요. 다만 누구 비웃는 거 말고요. 사장님만 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다른 회사 누구 조롱하면서 그런 거 말고, 진짜 함께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웃음. 네, 그런 순간들이 너무 없죠. 어릴 땐 있어요. 3살 이전 때는 많아요. 그땐 주로 애가 이제 재롱치에서 웃는 거고, 진짜 함께 웃음이 터지는 그 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걸 만회해보겠다고 부모가 유머감 가져야지 그러면서 어서 한다면 이제 아재 개그가 돼버려요. 아니, 유머감과 핵심은 웃기는 게 아니라 웃는 거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말에 반응하고 놀라는 거. 유머는 놀라움의 경험이거든요. 예상된 건 안 웃겨요. 반전이 있어야 웃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놀라움의 감각이 없다면 웃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응시라고 했잖아요. 응시하다 보면 놀라운 게 생기거든요. 제가 뭔가 달라졌어. 재밌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면 재밌는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죠. 인공지능이 절대 못하는 게 사람 재밌게 하는 거라고. 재밌는 거 얘기해달라면 해주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존재로서 웃음을 주는 그런 건 인공지능이 못하죠. 이건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쳐 있으면 무슨 말 안 들리고 뭐 봐도 그냥 시큰둥하게 넘어간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좀 활기가 있으면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 상태가 마치 운전할 때 연료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고 갑자기 기름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실 바닥이 나고 있는데 이미 소진이 됐는데 자각이 안 돼요. 특히 번아웃 같은 경우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 문제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걸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더 심각한 거지요. 근데 그게 특히 자녀 관계에서는 그대로 폭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꼭 때려서 폭력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도 폭력이거든요. 아이가 분명히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경청이 안 돼요. 관찰도 안 되고요. 이 관찰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전부 다 정보에만 가 있죠. 저는 아이를 어릴 때 키우면서 이렇게 가다가 해바라기가 피어 있으면 아직도 그 시간이 기억나요. 자전거 태우고 가다가 은행 가는데 해바라기 피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세워놓고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손녀랑 제일 많이 하는 게 제 담당이 동네 뒷산에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청설모, 다람쥐, 아이가 보는 걸 같이 보고 그냥 그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쌓여야지 건강해진다고 좀 믿기 때문에. 네, 이 영상 보시고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남편은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육아 때문에 힘든데 내가 또 유머를 또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부모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없는 사람은 개그맨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개그 코드가 자기를 우습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즐거워요. 자학이 아니고. 근데 이게 꼭 개그맨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매력적인 사람들 보면 자기의 허점 이런 것을 스스럼 없이 그냥 드러내고 이거 웃기죠? 나 이래요 라고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꼭 유머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매력이고 마음을 열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게 뭔가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한 얘기를 하면 이게 약점이 돼서 거꾸로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고 이럴까 봐 방어막을 치거든요. 특히
고학력 부모일수록 자기 잘 나간 얘기만 하고 그게 또 아이한테 자극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이가 그 수준이 안 되면 더 압박감을 느끼고 자괴감이 빠지거든요. 엄마 아빠는 됐는데 나 안 되는구나. 좌절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책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빠도 옛날에 이런 거 이렇게 헤맸어 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굉장히 안심한다는 거죠. 그런 아빠가 저렇게 지금 사는구나. 내가 이런 거 좀 못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특히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희 아버지와의 저희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 칠순잔치 끝난 다음에 형하고 저를 앉혀놓고 예전에 크게 실수했던 인간적으로 그걸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들한테 하기 힘든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그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훈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그냥 회고하듯이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처럼. 그런 것처럼 특히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실 서먹서먹 하거든요. 딸들하고 다르게.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악수를 좀 많이 해라. 스킨십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남자들끼리 스킨십 쉽지 않죠. 근데 악수는 특히 남자들끼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꼭 주문해요. 아침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든 아이가 먼저 나가든 헤어지죠. 저녁 때 또 다시 만나죠. 적어도 2번은 악수하라. 악수할 때 눈을 꼭 마주 봐라. 말할 필요 없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스스로를 좀 조롱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아이가 시큰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빠가 저런 얘기를 다 하네? 라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매력적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엄마라면 그런 아빠라면 게임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이든 다 먹혀요. 저렇게 살고 싶은데 아이의 표정을 보면 그게 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놓치는 게 성적만 보고 있지 아이 표정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가족 보면요. 식당 같은데 표정이 비슷해요. 화가 나 있으면 다 화가 나 있고 다 우울하면 우울하고 이렇게 돼요. 대부분. 완벽한 부모가 놓치는 것들. 이 책을 번역을 하시면서 정말 수없이 곱씹으셨을 텐데 느낀 점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완벽한 부모가 놓친 것들. 그러면서 부제도 재밌어요.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모의 원칙들. 이런 건 이 번역가가 전혀 관여한 게 아닙니다. 전 굉장히 놀랐고 좀 감동했는데 여기서 완벽한하고 온전함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그거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졌고 100점이야 이거잖아요. 근데 온전하다는 것은 빵점이라도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너는 충분해. 한마디로 온전하다는 건 그냥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오늘 식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난 잘 살고 있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다. 그건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최대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을 일단 잘 확인하고 그걸 충분하게 누리면서 그 다음 단계 하나씩 밟아간다면 가끔 거기서 삐걱거리고 좀 오류가 있어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거 그게 튼튼한 토대가 되면 가끔 좀 빗나가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들을 좀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제가 늘 강의에서도 강조했던 것들이 많이 여기에 연결이 돼서 한번 번역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김찬욱 교수님이 번역하신 완벽한 부모가 놓친 것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